세계 최강, 미 해군도 포기한 죽음의 바다를 대한민국 군함 단 한 척이 평정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적이나 잡던 수준이라며 우리 군을 비웃던 이들이 불과 11시간 만에 한국 해군 앞에 일제히 경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조차 이란 혁명수비대 앞에 속수무책이던 절망적인 호르무즈 해협, 모두가 고작 4,000톤급 배 한 척으로 무얼 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공포에 떨던 150척의 선박을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전 세계 해군 역사를 새로 쓰며 대한민국 국군의 위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그날의 기적.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글로벌 해상보험연합에서 위기관리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은 어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고 그 위험을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조선이 미사일에 맞으면 손실 규모를 계산했고 항로가 막히면 위험도를 산출했습니다. 해군이 선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제 세계는 늘 같았습니다. 숫자, 데이터, 그리고 위험평가. 그게 제가 일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박에 불이 붙어 연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작전실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고, 선원들이 바다에서 구조되는 동안 피해 보고서를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낸 11시간은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기습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부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불과 55km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30%가 매일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그 길목을 막아버리자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를 가득 실은 대형 유조선, 전자제품과 식량을 실은 컨테이너선,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화학물질 운반선까지 수백 척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묶여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불안을 억누르며 바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세계 금융시장은 빠르게 공황 상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중동에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로 파견됐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군 작전 기획자들과 함께 민간 선박의 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런던 본사로 위험평가 보고서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보험 시장은 늘 숫자를 요구합니다. 각 항로의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선박이 공격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의 보상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실제 상황을 확인했을 때 그 수치들은 제가 2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가능한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 항공모함 전단까지 포함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해군 전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 선박을 끝까지 호위하라. 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보호하라.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지켜내라. 현장의 미군 지휘관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비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력만 놓고 보면 어떤 기준에서도 절대적인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흐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반적인 해군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형 군함을 끌고 나와 넓은 바다에서 정면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군사 전문가들이 비대칭 전술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훨씬 강한 상대를 상대로 작고 빠르고 값싼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란 해안 곳곳에 숨겨진 기지에서 수십 척의 소형 쾌속정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보트들이었습니다. 이 보트들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여러 방향으로 퍼졌고 동시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하나의 표적만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척이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으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이런 공격 방식은 흔히 늑대떼 공격이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큰 공격이 아니라 사방에서 수백 번의 작은 공격을 동시에 퍼붓는 방식입니다. 공격 수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드론도 사용했습니다. 고가의 군사용 드론이 아니라 폭발물을 달 수 있도록 개조한 값싼 민간용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낮게 빠르게 날아들었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일부는 상선의 선체에 그대로 충돌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날아다니는 폭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선도 동원됐습니다.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는 배들이 바다 위 일반 선박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가까이 접근하면 갑자기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 장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지스 구축함은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지구 공면 너머까지 감지할 수 있고 한 척을 건조하는데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성능은 다른 종류의 위협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접근하는 대형 군함 고속으로 날아오는 항공기 장거리 미사일 이런 위협에는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앞 몇백 미터 거리에서 시속 60km로 지그재그로 달리는 쾌속정을 상대하는 상황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정들이 이란 쾌속정을 향해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당수가 빗나갔습니다. 표적이 너무 작았고 수면에 바짝 붙어 움직였으며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도 시스템이 제대로 목표를 잡지 못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미사일이 날아가 물기둥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쾌속정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인 근접 방어무기 체계, 즉 고속으로 접근하는 위협을 자동으로 격추하는 속사포들도 쉬지 않고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도 너무 많았습니다. 쾌속정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호위 작전 첫째 날,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기관실에 직격탄을 맞고 불이 붙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표류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불을 끄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둘째 날, 컨테이너선 두 척이 드론 파편에 맞아 선체가 뚫렸고 결국 해협 밖으로 예인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함대 사령관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간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말라는 권고였습니다. 결국 호위 작전은 중단됐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유가는 다시 상승했고 아시아 금융시장은 혼란 속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항로를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항해에 몇 주의 시간이 추가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계 경제는 마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계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냉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 쾌속정과 값싼 드론에게 막혔다.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미군은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고 교전 규칙에도 제약이 있었으며 해협의 지형이 대형 함정의 기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작전 피격된 선박 여러 척 그리고 호위 작전 중단 봉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맹군 투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국이 함정을 파견했고 프랑스도 전력을 보냈습니다. 호주 역시 지원 전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해 온 한국의 청해부대도 이 연합작전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확정됐을 때
저는 중앙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반응은 정중했지만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수석 전략가 중 한 명인 마커스 스털링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해 부대는 17년 동안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해 온 부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하는 것은 해적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미사일, 해상기뢰, 그리고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이란 혁명수비대였습니다. 그 말은 무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군사 전문가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은 다음 날 아침 오만 무스카트 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연합편대에 편입시켜 적절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편대 숫자를 채우는 역할, 보조 임무 수행, 그리고 주요 작전에서는 뒤로 빠지는 역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 한국 함정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고 위험 분석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했으며 런던 본사와의 전화통화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메모에서 한국 함정은 그저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청해부대의 실제 작전 기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근 권한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연합전력의 모든 자산을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전실에서 들은 말만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해적을 상대하던 부대가 정규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논리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확인한 건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합작전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미군 장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 들어와 전체 작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장면을 본 뒤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미 한 번 그를 무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을 조여오는 이 위기가 시작된 지 사흘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타는 20년 된 한국 구축함 한 척이 그 싸움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흐리고 습했습니다. 저는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차를 몰아 무스카트 항구로 향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한국 함정의 입항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합전력에 포함된 모든 함정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배수량, 무장, 센서 성능, 승조원 수, 작전 반경. 이런 항목들을 정리하는 표준 절차였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전날 밤 출력해둔 재원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날 첫 브리핑까지 45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생각이 바뀔 만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표에 몇 줄 기록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다른 대형 군함들처럼 천천히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부두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크기였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거의 10,000톤에 가까운 배수량을 가집니다. 반면 문무대왕함은 약 4,500톤 정도였습니다. 대략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길이는 135m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커 보이지만 우리 함정 옆에 나란히 세워두고 보면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선체는 회색이었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화려한 인상보다는 실용적인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승조원은 약 30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축함도 대략 280에서 330명 정도를 태우기 때문에 인원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요소들은 더 작고 더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출력해온 자료에서 건조 연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6년. 취역한 지 20년 가까이 된 함정이었습니다. 물론 군함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문무대왕함이 이전 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플랫폼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최신 이지스함들은 최신 레이더와 업그레이드된 전투관리 체계, 그리고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개량된 미사일 체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 역시 부분적인 현대화를 거쳤지만 기본 플랫폼 자체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전력의 다른 함정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메모했습니다. 그 뒤 예비 보고서에 이 함정을 보조지원 함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료와 수치를 기준으로 내린 직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판단은 거의 완전히 틀린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합군은 첫 번째 합동작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참가국의 선임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미군 측은 3월 6일 시작 예정인 호위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약 150척 규모의 선단을 삼각 형태로 둘러싸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단의 앞쪽과 양측면 외곽을 방어선으로 형성하는 구조였습니다. 항공모함 항공단이 상공에서 공중 어무를 제공하고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측면 통로를 담당했습니다. 즉, 상선단 외곽 경계선 밖에서 위협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그때 한국 지휘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말투는 매우 신중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관찰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대는 17년 동안 호위 작전을 수행하면서 때 공격 방식의 쾌속정 공격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에 따르면 대형 군함들이 선단 외곽 경계선만 지키는 방식으로는 이런 공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쾌속정들은 한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어선 어딘가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중형 함정 한 척을 선단 내부에 배치해 상선들 사이를 이동하며 근거리 방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헬리콥터를 상시 운용해 조기 경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 레이더가 위협을 포착하기 전에 접근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함상에는 특수작전 인원이 정밀 소총으로 무장한 채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곽 방어선을 통과해 상선 500m 이내로 접근하는 소형 선박을 즉시 제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선단의 후미가 종종 가장 취약한 위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보트들은 앞쪽 방어가 집중된 상황에서 뒤쪽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동성이 좋은 함정 한 척을 후미 전담으로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선단 뒤쪽을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잠시 짧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작전 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 함정은 결국 선단 후미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조언이 채택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전력을 가장 덜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이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 없이 임무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걸어 나오던 중 미군 장교 한 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싸운 경험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상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은 소형 선박에 탄 무장 범죄자지만 혁명 수비대는 대한미사일과 해상 기뢰, 체계적인 지휘 구조를 갖춘 군사 조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둘을 같은 위협으로 보는 것은 범주 자체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여백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작전 방식은 이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이라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어색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런지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해군 전쟁 대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분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전에 했어야 할 기본 조사를 뒤늦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청해부대가 처음 파견된 2009년 이후 그들이 호위한 선박의 수는 43,000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아덴만과 주변 해역에서 17년 동안 연속 작전을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해적 활동이 심했던 바다를 지나던 43,000척의 선박을 보호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더 놀라웠습니다. 제로. 17년 동안 43,000번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있던 선박 중 잃은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납포된 선박도 없었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선박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이런 기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43,000번의 임무를 거치면서 손실이 한 번도 없다는 기록은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반복 가능한 체계와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습니다. 당시 선원 21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함정에 탑승해 있던 UDT, 실 특수작전 대원들이 총격 속에서 선박에 접근했고 배에 올라타 근접 교전을 벌였습니다. 작전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원 21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국 측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해적들은 제압됐고 선박은 온전히 회수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 방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쾌속정이 동시에 접근합니다.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기동,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 근거리에서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 그리고 선박 장악을 위한 승선 시도. 그 다음 저는 다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사흘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용한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쾌속정, 여러 방향에서 동시 접근,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기동, 근거리 공격, 드론 공격, 그리고 상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무기는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더 빠른 보트와 더 정교한 드론을 가지고 있었고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구조 자체는 같았습니다. 작은 공격 수단들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보내 방어 체계를 혼란시키고 방어선의 틈을 찾아내며 대응이 정리되기 전에 그 틈을 파고드는 방식.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는 바로 그 패턴을 상대로 17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대응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해온 것은 대부분 훈련과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적의 행동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워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매 파견마다 실제 해적을 상대로 실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실제 선박, 실제 선원, 실제 위험. 무언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수정했고 효과가 있는 방식은 반복하면서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43,000척 제로 손실 17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문무대왕함, 보조지원 함정 연합 전력 대비 제한적 성능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은 이미 끝났습니다. 선단 편대도 확정됐습니다. 한국 함정은 후미에 배치됐습니다. 연합 지휘 구조 안에서 누구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2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 사람. 동의하지 않는 계획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던 그 지휘관.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봤고 이미 막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머지 우리들은 17년 동안의 제로 손실이 실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게 됩니다. 항구 밖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문무대왕함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300명의 승조원이 다가오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합동 해상작전 통제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넓고 서늘한 방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편대 전체 함정의 레이더 화면, 위성 영상, 실시간 카메라 화면이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연락 장교들과 저 같은 민간 전문가들을 합쳐 약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구 밖에서는 150척의 선박이 대형을 갖추고 해협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의 선단을 눈앞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 모습은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빽빽하게 모인 접촉 신호들이 함께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를 높이 쌓아 올린 컨테이너선, 갑판 아래 밀폐된 탱크에 위험 화물을 실은 화학물질 운반선. 이 선박들 하나하나가 수억 달러 규모의 보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적된 화물을 모두 합치면 작은 나라 몇 개의 국내 총생산을 합친 것보다 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는 승조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 식사를 하고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배를 몰고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대는 미군 계획대로 정확히 배치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앞과 측면에서 넓은 삼각 형태로 외곽 방어를 맡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양측면을 담당했고 항공모함 항공단이 상공에서 어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후미에는 문무대왕함이 배정된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보면 주변 함정들보다 작아 보이는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9시 30분. 선단의 선두가 해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항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위성 화면에는 이란 해안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위투성이의 메마른 해안에 작은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보였는데 정보 당국은 그곳을 쾌속 공격정 기지와 드론 발진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보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방향에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9시 15분. 레이더 운용병이 외쳤습니다. 접촉 신호. 그리고 곧바로 다수의 접촉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만 곧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신호들이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초기 집계는 쾌속정 24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트들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트들의 속도는 시속 70km 이상. 해안에서 우리 편대 외곽까지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방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3척, 4척씩 무리를 나누며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중앙에서 미군 작전을 총괄하던 마커스 스털링 대령이 교전을 명령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들이 발사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사일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정에서 출발한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하얀 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선들 대부분이 표적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쾌속정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었으며 수면에 바짝 붙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옆으로 빗나갔고 일부는 표적 근처에서 폭발했지만 결정적인 피해를 줄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쾌속정들은 계속 달려왔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선단 외곽 함정 5km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근접 방어무기 체계였습니다. 분당 수천 발을 쏟아붓는 속사포들이 가동됐습니다. 몇 척의 보트가 격파됐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고 공격 범위도 너무 넓었습니다. 여러 무리의 쾌속정이 방어 사각지대를 통과해 이제 선단 측면을 따라 이동하며 상선에 접근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들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근거리 교전에서는 이지스함보다 나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통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계획에 없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선단 후미에 있던 문무대왕함이 갑자기 속력을 올린 것입니다. 그 크기의 함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선단 후미를 가로질러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선 3척과 후방에서 접근하던 이란 쾌속정 6척 사이에 자신의 선체를 밀어넣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직접 차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스털링 대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누구도 명령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에도 없는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옳은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해도 이미 상황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의 76mm 함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포의 역할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함포는 분당 120발을 발사합니다. 매 초마다 2발씩 표적이 있는 한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보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포수들은 보트의 엔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회기 엔진에 정확히 한 발만 맞으면 보트는 멈춥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력을 잃고 멈춥니다. 그리고 해전 중에 멈춘 쾌속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10분 후, 이란 쾌속정 6척 중 5척이 수면 위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방향을 바꿔 달아났습니다. 선단 후미의 상선 3척은 아무 피해 없이 그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작전실에서 화면을 보던 미군 장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투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레이더 화면 곳곳에서 쾌속정들이 선단 여러 구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합 함정들은 위협을 앞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무대왕함이 있는 구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란 보트들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위치를 바꾸고 선단 후미와 측면을 가로지르며 위협과 상선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즉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에 익은 패턴처럼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무대왕함에서 이륙한 링스 헬기가 약 500m 상공에서 선단 위를 크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에서는 교전 구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쾌속정의 위치, 모든 접근 방향 방어선의 빈틈,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문무대왕함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함정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이동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틀 전 브리핑에서 한국 지휘관이 설명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말을 그저 참고 의견 정도로 넘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정오 무렵 끝났습니다. 이란 쾌속정들이 물러났습니다. 선단은 그대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실 없음. 하지만 문무대왕함이 담당하지 않은 구역에서는 몇 척의 상선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드론 파편이 갑판 장비를 때렸고 컨테이너선 외판이 로켓 추진 수류탄에 맞아 움푹 파였습니다. 반면 문무대왕함이 방어한 구역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선단이 해협에서 가장 좁은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걱정하던 구역이었습니다. 항로폭은 10km도 되지 않았고 한쪽에는 이란 해안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기동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박들은 퍼질 수도 없었고 회피 기동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좁은 종대 대형으로 느리고 예측 가능한 속도로 한 척씩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첫 공격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쾌속정 18척이 여러 해안 거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드론 20기 이상이 동시에 이륙해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인 폭발 보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싣고 유조선으로 직진하도록 설정된 보트들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인 보트는 조종수를 제거해서 멈출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보트 자체를 파괴하거나 엔진을 멈춰야 했습니다. 공격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드론들이 들어왔습니다. 방공 자산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드론을 상대하는 동안 쾌속정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쾌속정으로 쏠린 순간 무인 폭발 보트들이 세 번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스털링 대령은 계속 무전을 보내며 상황을 조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지휘가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은 통합된 움직임보다는 눈앞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은 드론을 상대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측면 쾌속정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전체 전장은 조각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무대왕함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보여준 방식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링스 헬기는 선의 범위를 넓히며 전체 전투구역의 정보를 파악했고 그 좌표를 모든 연합 함정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전투 공간의 정보 중계 역할을 맡은 셈이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순서대로 위협을 처리했습니다. 드론 무리에는 함대공 미사일과 헬기 기관총 사격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76mm 함포로 전환해 쾌속정의 엔진을 차례로 무력화했습니다. 그 사이 무인 폭발 보트들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조선에서 500m 거리였습니다. 근접 방어포는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잘못 맞으면 상선에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무대왕함 갑판에 있던 UDT 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작전 대원들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정밀 소총을 들고 갑판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달리는 무인 폭발 보트의 엔진을 조준했습니다. 목표는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멈추게 하는 것, 추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움직이는 표적, 거친 파도, 바람, 흔들리는 갑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드론 카메라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스털링 대령은 말을 멈추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인 보트들이 동력을 잃고 선단에서 멀어져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들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공격이 끝났습니다. 작전실에서는 즉시 피해 집계를 확인했습니다. 문무대왕함 외의 연합 함정이 방어한 구역에서는 드론 파편이 상선 2척을 손상시켰고 컨테이너선 1척은 로켓 추진 수류탄에 맞아 외판이 찌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문무대왕함이 담당한 구역의 결과는 하루 종일 같았습니다. 제로. 긁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스털링 대령은 피해 집계 화면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해협 마지막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협의 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 지평선을 향해 기울면서 바다 수면이 짙은 주황색과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어딘가 이미 불이 붙은 것 같은 색이었습니다. 선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1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간 대부분을 서 있거나 자리를 지키며 화면을 보고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피로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목소리에서도 그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단은 이제 해협의 마지막 구간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만 통과하면 바다는 다시 넓어집니다. 오만만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라비아해가 펼쳐집니다. 상선들이 이 마지막 협수로를 빠져나오기만 하면 사실상 안전한 바다였습니다. 이란 해군은 그 넓은 바다까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을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가. 이 협수로가 가장 위험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이 항로는 선박들을 예측 가능한 일직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라면 선장은 항로를 바꿀 수도 있고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회피 기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수로에서는 그런 선택이 없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날 수 없고 일정한 속도로 앞배를 따라가야 합니다. 선단의 모든 선장은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해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란 지휘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선단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첫 신호는 오후 5시 8분에 들어왔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다시 외쳤습니다. 접촉 신호. 하지만 이번에는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24척도 아니었고 오후에 18척도 아니었습니다. 이란 해안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신호들이 레이더 화면을 빨간 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 집계만으로도 쾌속정 30척 이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더 높은 고도에서 드론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수면 잡음 아래를 분석하던 담당자들이 또 다른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무인 수상 폭발 보트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서 UDT 대원들이 막았던 바로 그 종류였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예비 전력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마지막 구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스털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무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화면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3번의 공격 파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첫 두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외곽 방어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선이 피격된 순간도 있었고 방어망이 잠시 뚫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손실 기록이 유지된 이유는 거의 전적으로 문무대왕함이 맡은 구역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가장 좁은 항로, 가장 큰 공격, 그리고 아직 협수로 안에 남아있는 상선 30척. 피할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털링 대령이 무전을 열었습니다. 연합 지휘 채널이었습니다. 편대의 모든 함정이 그 주파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문무대왕함. 여기는 연합 지휘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연합 전력의 전술 지휘권을 귀함에 이양한다. 모든 함정은 귀함의 명령에 따른다. 작전실이 순간 멈췄습니다. 공황 상태의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금 들은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움직임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스털링은 방금 미국 이지스 구축함, 영국 전함, 프랑스 함정 연합 전체의 전술 지휘권을 선단. 맨 뒤에 있던 4,500톤급 한국 구축함의 지휘관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토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응답은 몇 초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전 브리핑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순서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10km 외곽 경계선으로 이동한다. 미사일 대신 함포를 사용해 쾌속정이 때 대형을 형성하기 전에 먼저 제압한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항로 측면을 유지하면서 근접 방어 체계와 함대공 미사일로 드론을 집중 요격한다. 문무대왕함은 선단 내부 통로를 담당한다. 상선들 사이를 이동하며 후반부 근접 방어를 맡는다. 링스 헬기는 최대 고도로 상승해 교전 구역의 좌표를 모든 연합 함정에 동시에 전달한다. 편대 전체의 눈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 브리핑에서 그가 설명했던 편대 구조라는 것을. 이지스함은 외곽에서 함포로 방어하고 중형 함정은 선단 내부에서 기동하고 헬기는 모든 함정의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그 계획을 그는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군 전체를 등 뒤에 둔 채 하루 중 가장 큰 공격의 한가운데에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쾌속정들은 먼저 외곽 경계선과 충돌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들이 이번에는 미사일 대신 함포를 사용했습니다. 쾌속정들이 완전히 때 대형을 이루기 전에 원거리에서 먼저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때 공격의 핵심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렴하기 전에 각 무리를 따로따로 제거하면 공격의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지스 함포는 문무대왕함의 함포만큼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화력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쾌속정들의 접근 패턴이 무너졌고 공격 보트들은 넓게 흩어졌습니다. 여러 척이 외곽에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트는 항상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방어선과 맞닥뜨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들이 드론 무리를 계속 추적하며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의 링스 헬기는 모든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겹쳐서 들어오도록 설계된 드론 공격이 완전히 모이기 전에 하나씩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정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위치가 알려진 표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드론은 여전히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선단에 도달한 드론 수는 두 번째 공격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 내부 통로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쾌속정 세 척이 외곽과 중간, 방어선을 통과해 협수로의 가장 좁은 지점을 통과하는 유조선 행렬 후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빠르게 가로막으며 쾌속정과 유조선 사이에 선체를 밀어넣었습니다. 76mm 한 포가 발사됐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엔진 겨냥. 90초 안에 두 척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보트가 함정을 돌아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한 포가 방향을 따라갔고 세 번째 사격에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무인 폭발 보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습니다. 레이더에 최소 7개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선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선단 중앙의 유조선을 향하고 있었고 일부는 측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전 경고도 경고 사격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종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무대왕함의 한 포로는 이 모든 보트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빗나간 포탄이 상선을 맞출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DT 대원들이 다시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몇 분 동안 벌어진 장면은 제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건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현장이 아니라 드론 카메라 영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이 갑판 난간을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배치되었습니다. 각 팀은 하나의 접근 표적을 담당했습니다. 헬기가 보트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움직이는 함정 위에서 200에서 4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해협의 조류가 함정과 보트를 동시에 옆으로 밀고 있었고 갑판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각 사격은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엔진 부분만 정확히 관통해야 했습니다. 뒤쪽에는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표적당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 7척. 7척 모두 멈췄습니다. 상선에 닿기 전에. 저는 그 영상을 보던 스털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트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할 때까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야 다시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격은 첫 접촉부터 마지막까지 22분이었습니다. 끝났을 때 이란군은 더 투입할 전력이 없었습니다. 남은 쾌속정들은 해안으로 돌아갔고 드론 공격은 흩어진 개별 신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들은 엔진이 멈춘 채 조류에 떠밀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수로에 있던 상선 30척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피해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큰 공격이었습니다. 항로 가장 좁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합군 전체가 한국 전술 지휘 아래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는 문무대왕함이 담당한 구역에서 하루 종일 반복됐던 숫자와 같았습니다. 선체 관통 제로, 인명피해 제로, 손실 또는 이탈 선박 제로, 선단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상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시간은 오후 5시 41분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메인 화면에서 선단의 신호들이 좁은 항로를 벗어나 5만만의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선장들은 넓은 해역을 확보하면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고 화면 속 신호들도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선박의 신호가 우리가 출구 경계선으로 표시해둔 선을 넘을 때까지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피해 집계 항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날 아침 150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0척이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작전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4시간 이상 깨어있던 장교들, 3번의 대규모 공격을 지켜보며 선단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털링 대령이 메인 화면에서 돌아서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스, 이건 운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해온 작업이 결국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0%였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진 비대칭 전력 전체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교전 중인 해협을 완전히 무손실로 통과했다는 사실은 조용히 묻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공보실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곧바로 런던의 보험 중개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시장에서는 유럽 영업일이 끝나기 전부터 위험 재평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위험은 확률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동안 거의 확실한 위협으로 여겨졌던 상황, 즉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선단이 공격받는 위험이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무손실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확률 모델은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런던의 보험 심사관들이 감정 때문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20년 된 구축함을 운용하는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사흘 동안 보험료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특정 유형의 공격에 맞서 상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방금 실증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계산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연합군 통신 피드를 통해 아침도 먹기 전에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외교 문서치고는 표현이 상당히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청해부대가 일본의 경제적 생명줄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과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에게 이름을 명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석유의 거의 전부를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날 선단에 있던 유조선들이 실은 원유는 결국 일본의 정유소와 발전소,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이 지켜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성명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군대에 공개적으로 감사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걸프 지역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선단이 막혔다면 중국 산업에 어떤 영향이 생겼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성명은 짧았고 사실 중심이었으며 청해부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반응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제기구는 원래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IMO는 문무대왕함 지휘관과 승조원들을 공식 표창했습니다. 더 중요한 움직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IMO 해양안보위원회가 청해부대의 3중 방어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활용한 공중 조기 경보, 함포 중심의 중거리 차단, 특수작전 인원의 근접 대응. 이 체계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선단 호위 작전의 표준 지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 브리핑실에서 처음에는 해적 소탕 경험 정도로 치부됐던 방식이 이제 국제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이틀 뒤 스털링 대령은 저에게 사후 결산 브리핑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지휘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부장과 링스 헬기 승무원장도 함께였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여러 선임 장교들이 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첫 브리핑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 부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전 데이터가 이미 그 질문에 완전히 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은 작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며 진행됐습니다. 이야기가 스털링 대령이 문무대왕함의 전술 지휘권을 이양했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한 미군 장교가 한국 지휘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후위 임무를 맡았을 때
이 작전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예측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방어 방식이 때 공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임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잠시 회의실 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그 문장은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것이었고 정확히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결산 브리핑의 공식 요약에는 3가지 결론이 담겼습니다. 첫째, 좁은 수로에서의 고속수상 때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 중심, 방어보다 함포 중심 근접 방어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둘째, 공중 조기 경보와 함포 방어 체계를 통합하면 수상 및 공중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점. 셋째, 무인 수상 장비에 대한 정밀 소총. 교전 훈련을 받은 특수작전 인원이 다른 어떤 시스템도 대신할 수 없는 마지막 방어층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 3가지 결론은 모두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17년 동안 실제 작전으로 쌓아온 방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핵심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비대칭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장비보다 실전에서 축적된 호위 경험이 더 높은 방어 성과를 만든다. 작전 데이터는 그 결론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150척. 손실 제로. 11시간. 20년 된 한국 구축함 1척. 보고서는 글로벌 해상보험연합 임원위원회, 로이즈,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 교훈 분석부서로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그 이후 각 기관이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달 안에 두 나라 해군이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작전 교리 브리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단 작전 직전 3배까지 치솟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험료는 작전이 끝난 열흘 만에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온 숫자들은 해상안보업계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이 걸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실률 0%. 17년 동안 4만 3천 척의 호위 기록. 상황이 바뀌어도 공격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나온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그 능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국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실전에서 쌓인 경험과 준비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의 결과로 증명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월 7일 저녁 선단 작전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스카트 항구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완성돼 있었고 짐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까지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들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항구 구역을 지나게 됐고 그 길목에 문무대왕함이 정박한 부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보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함정은 부두 끝에 조용히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낮게 비추며 선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3월 4일 아침 처음 평가를 하러 이 부두로 내려왔을 때와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선체 군데군데에 벗겨진 페인트 길이 135m의 실용적인 군함 그저 물 위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외관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깃발도 없었습니다. 부두에는 행사도 없었고 기자도 없었고 악수나 사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 배는 그냥 항구에 있는 다른 배들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류줄에 묶인 채 부두로 내려가는 승강판을 내려둔 채로 말입니다. 갑판 위에는 몇 명의 승조원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인원은 12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76mm 함포 포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덮개를 열고 부품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번 작전 후에 하는 점검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헬기 갑판 근처에서는 다른 승조원들이 링스 헬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로터와 기수 아래 센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미 쪽에서는 몇 명이 통신 장비 유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감고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축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포즈를 취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17년 동안 이 바다를 항해하며 늘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항구에서든 어떤 작전 뒤에서든 항상 해왔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자산을 분석하고 능력을 숫자로 환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직업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같은 부두에 처음 걸어왔을 때 그 습관이 저를 완전히 틀린 판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문무대왕함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 규모 국가의 작고 오래된 군함. 그리고 승조원들이 계류주를 묻기도 전에 이미 평가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는 0%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43,000. 17년 동안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호위한 43,000척의 선박. 그 숫자는 작전실 화면에도 없었습니다. 연합군 브리핑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숫자를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 문무대왕함이 항구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월 4일 브리핑실을 떠올렸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계획의 문제를 설명하던 한국 지휘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용히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함정으로 돌아가서 승조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지휘부를 설득하려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증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 증거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5분 첫 공격이 시작된 순간부터 문무대왕함이 보여준 모든 움직임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과 바다는 청해부대보다 훨씬 오래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시대의 장보고라는 장군이 한국 서남해의 섬들에 해군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 기지의 이름은 청해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보고는 수십 년 동안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상 교역로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가장 큰 함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계절, 모든 날씨 속에서 그 바다를 계속 항해해온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들은 바다 위에서 위협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라는 이름은 바로 그 기지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한국 해군이 2009년 아덴만에 호위 부대를 파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1200년 전으로 이어지는 전통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두에서 문무대왕함을 봤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배수량이나 무장평가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배가 미국 구축함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묻는 대신 17년 동안 실제 전투 환경에서 계속 호위 작전을 수행하면 사람과 조직의 능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3월 6일 호르무즈 해협 11시간의 전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전 다음 날 아침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무대왕함 부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단하고 차분한 인상의 장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 즉 가장 큰 공격이 시작됐을 때 승조원들은 이미 9시간 이상 전투 상태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 작전을 대비한 훈련이 있었고 피로 관리는 전투 준비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해협에서 벌어진 상황은 승조원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작고 빠른 위협이라는 기본 형태는 파병 기간 동안 여러 번 경험한 패턴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투가 그날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패턴 자체는 익숙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턴을 여러 번 보면 이게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대응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연합군은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함정, 더 발전된 센서, 더 비싼 무기, 더 많은 위성. 그 어떤 것도 11시간 동안 0% 손실이라는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된 구축함 한 척, 300명의 승조원, 그리고 17년 동안 실전에서 쌓아온 방식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부두에서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한 젊은 수병이 잠시 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의 배가 싸웠던 그 해협 방향이었습니다. 잠깐 바라보던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케이블 연결 부품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체크리스트가 붙은 작업판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조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임무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조용히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고 타야 할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며칠 뒤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17년 동안 순찰해온 바다로 말입니다. 뒤에 남겨진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소로 항구로 공장으로 세계의 석유 공급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험료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3,000척. 그리고 제로 손실.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여온 준비와 경험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의 결과로 증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억 달러짜리 이지스함의 최첨단 레이더가 잡지 못한 것. 그것은 17년 동안 거친 파도 위에서 쌓아 올린 경험의 무게였습니다. 세상은 가장 비싼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호르무즈의 좁은 수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은 달랐습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기술의 세대가 아니라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겠다는 그들의 지독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쏟아지는 첨단 무기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할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무대왕함이 보여준 이 전율 돋는 기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